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러시아 전역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한 방송 PD의 실수로 송출된 고작 5분짜리 한국 영상 때문에 말입니다. 한국 비판 다큐멘터리 도중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청계천. 이 영상을 본 1억 4천만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대체 그 5분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이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렉산드르 페트로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42년을 살아오며 지난 15년간 국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자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강물이 맑고 깨끗했지요. 하지만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그 아름다운 강은 점점 더러워졌고 결국 아무도 가지 않는 죽은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슴에 품고 모스크바로 와서 기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저는 주로 해외 관련 다큐멘터리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했지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여러 차례 만들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도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 그리고 급속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었지요. 방송 전날 밤까지 편집실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영상을 찾다가 컴퓨터 폴더에서 청계천이라고 적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잘못 저장해둔 것 같았지요. 궁금해서 열어보니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맑은 하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서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런데 편집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영상 파일들을 다루다 보니 그 청계천 영상 5분이 완성된 다큐멘터리 중간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편집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방송국에 출근했을 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온라인 게시판이 댓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어제 방송에 대한 반응들이었지요. 저 깨끗한 물은 정말 서울에 있는 건가요? 라는 댓글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이 도심에서 저렇게 산책을 할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라는 글까지 수백 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급히 어제 방송분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제야 제 실수를 알게 됐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 중간에 갑자기 아름다운 청계천 영상이 나온 것이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 자신도 그 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맑은 하천, 그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 밤이 되면 아름답게 빛나는 조명들까지. 제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봤던 그 깨끗한 강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제가 15년간 방송 일을 하면서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평소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시청자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매시간 새로운 댓글들이 수백 개씩 올라왔습니다. 모스크바에 사는 60대 아버지는 자신도 젊었을 때 모스크바 강에서 수영을 했는데 지금은 물이 너무 더러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다며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주부는 자녀들과 함께 저런 깨끗한 하천가를 산책하고 싶다는 소망을 적었지요. 특히 시베리아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강렬했습니다. 공장지대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은 자신의 동네 강이 검은색으로 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도시 한복판에 저렇게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저 영상이 정말 최근에 촬영된 것인지 혹시 옛날 자료 영상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저 역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든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는 서울이 스모그와 매연으로 뒤덮인 회색빛 도시로만 그려졌거든요. 하지만 청계천 영상 속 서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맑아 보였으며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시청자들이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환경을 이렇게 잘 관리했는가? 도시 한복판에 하천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우리나라도 저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방송국 내부의 반응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상급자들은 제게 이번 일에 대해 묻기 시작했지요. 다행히 시청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국에 대한 보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동료 기자인 나타샤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정말 맞는 건지,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말이지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해온 한국의 모습과 청계천 영상 속 한국의 모습 사이에는 너무 큰 괴리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청계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청계천이라는 이름의 이 하천에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청계천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하천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청계천 자리에는 한때 콘크리트로 덮인 고속도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40년 가까이 서울 시민들은 그 길 위로 수많은 자동차들이 달리는 모습만 봐왔던 것이지요. 하천은 콘크리트 아래 깊숙이 묻혀 있었고 그 위로는 2층짜리 고가도로까지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고속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하천을 복원했다는 것이었거든요. 보통 나라들은 강을 메워서 도로를 만드는데 한국은 그 반대로 도로를 걷어내고 강을 되살린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노보시비르스크의 강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고향의 강도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점점 더러워졌고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는 죽은 강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파괴된 하천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 프로젝트가 2003년에 시작되어 2005년에 완성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작 2년 만에 길이 3.6km에 달하는 하천을 복원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도 놀라웠습니다. 총 비용이 3,800억 원이나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였지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시민들은 이 큰 돈을 환경 복원에 기꺼이 투자한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복원 과정에서의 세심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까지 고려해서 물고기와 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천 주변에는 22종류의 물고기와 48종류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했지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전해온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환경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개발만 일삼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는 놀라운 일을 해낸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고향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청계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싶었지요. 아마도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적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에 대해 알아가면서 제 개인적인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고향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지요.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강가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오비강 지류의 작은 하천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물이 맑아서 바다까지 훤히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낚싯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강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름이면 그 강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겨울에는 얼음 낚시를 하며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고요. 할아버지는 강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끗한 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류 지역에 화학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강물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엔 약간 탁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고등학생 때쯤 되니 그 강에서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모두 죽어서 떠올랐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강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으니까요. 대학교에 진학할 때쯤 그 강은 완전히 접근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물이 너무 오염되어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해 겨울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에도 그 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깨끗해질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모스크바로 온 후에도 가끔 고향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은 여전히 검은색이었고 냄새도 심했거든요. 강 주변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청계천은 마치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때 더러워졌던 하천을 다시 깨끗하게 되살린 것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이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청계천도 복원 전에는 매우 더러웠다고 했습니다.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가 모두 그곳으로 흘러들어 악취가 심했고 그래서 결국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40년 후에 다시 그것을 파헤쳐서 깨끗한 하천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니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희망이었지요. 만약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의 그 죽은 강도 언젠가는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청계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일종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커리어가 걱정됐거든요. 방송국에서의 제 위치는 분명했습니다. 해외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켜 우리나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지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했거든요. 온라인 게시판에는 매일 새로운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 저런 곳이 또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복원했는지, 우리나라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은 한국의 환경 복원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청계천을 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요. 환경 전문가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의 한 교수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가 전 세계 도시 계획학계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기술을 러시아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저는 점점 더 많은 자료를 찾게 됐습니다. 청계천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환경 복원 사례들도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한강 종합 정비 사업, 새만금 간척지 개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한국이 환경 관리에 쏟는 노력과 투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도 단순히 하천 하나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방송에서 다루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상급자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원했거든요. 제가 청계천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방송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걱정됐습니다. 동료 나타샤는 제게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깊이 파지 말고 적당히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청계천의 진실을,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성취를 알아버린 후에는 이전처럼 무작정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욱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시청자들이 청계천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 청계천의 모든 것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의 요청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상급자들과의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거든요. 부장은 한참 고민하더니 조건부로 허가해줬습니다. 청계천 복원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부각시키고 러시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유들을 명확히 제시하라는 조건이었지요.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다큐멘터리 제작 준비에 들어가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게 된 것이지요. 단순히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고증을 통해 원래 하천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시민들의 참여 과정이었습니다. 복원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공사 기간 중에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이었지요. 이런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이주해야 했고 공사 기간 중 교통 체증이 심각했던 점 등이었지요.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다큐멘터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준비 끝에 드디어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어떤 반응이 올지, 제 직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청계천 특별 다큐멘터리 방송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목은 청계천의 기적과 그림자였지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청계천 복원의 성과와 문제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방송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간의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발견한 진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 커리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청계천의 과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흘렀던 자연 하천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오염됐는지, 그리고 1960년대에 왜 콘크리트로 덮어야 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지요. 그 다음에는 복원 결정 과정을 다뤘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이 된 이명박이 왜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여론이 많았다는 점도 솔직하게 담았지요. 복원 과정에서의 어려움들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22개월 동안 서울 도심이 거대한 공사장이 됐던 상황, 상인들의 이주 문제,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등을 균형 있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점을 둔 것은 복원 후의 변화였습니다. 도심 기온이 실제로 3.3도 떨어졌다는 과학적 데이터, 대기질 개선 수치, 생태계 복원 현황 등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제시했지요. 이런 객관적 자료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게 됐고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3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개선이 경제 발전으로도 이어진 것이지요. 가장 인상 깊게 다룬 부분은 시민들의 반응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많은 시민들이 복원 후에는 자랑스러워하게 됐다는 점이었지요. 청계천이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서울의 새로운 상징이 됐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큐멘터리 말미에는 러시아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비용과 기술적 문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한계들을 제시하면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았지요.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은 순식간에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감탄과 부러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지요. 하지만 일부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미화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환경 전문가들과 도시 계획 관련 학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도시 개발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지요. 다큐멘터리 방송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러시아 각 지역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시민단체가 네바 강 지류 정화 운동을 시작했고, 예카테린부르크에서는 대학생들이 도시 하천 복원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 고향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일어난 일은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지역 환경단체가 오염된 강의 정화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강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시민들이 청계천을 견학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국 총영사관에 보냈고, 카잔에서는 지역 방송국이 볼가 강 지류 복원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한국의 하천 복원 기술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모스크바시에서는 도시 환경 개선 계획에 청계천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발표했지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청계천 다큐멘터리를 본 후 많은 러시아인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도 의지와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제 위치는 오히려 더 안정됐습니다. 시청자들의 호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급자들도 제 방송 스타일을 인정해줬거든요. 환경 관련 프로그램의 전문 기자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생긴 변화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전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지요. 편견 없이 사실을 바라보고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1년 후 저는 고향 노보시비르스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소에 가서 청계천 이야기를 들려드렸지요. 한국에서는 죽은 강을 다시 살려냈다고, 우리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강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 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겠다고 말이지요. 청계천이 보여준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작 5분짜리 영상으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정한 기자가 무엇인지,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수로 송출된 청계천 영상이 러시아를 바꾼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